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개발 스터디 그룹의 대화 기록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랑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쏙쏙 뽑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게 보니까요. 그냥 기술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경험담부터 시작해서 플러터, 또 게임 개발, 요즘 핫한 AI 도구 활용법, 그리고 데이터 지향 프로그래밍, DOP라고 하죠.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런 개념까지 정말 알차게 들어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서 개발자들이 실제로 어떤 고민을 하고 또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 과정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네, 단순히 뭐 이런 대화를 했다 이걸 넘어서서 여기서 진짜 얻어갈 만한 어떤 핵심 통찰이나 실용적인 팁 위주로 전달해 드리는 게 저희 목표죠.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처음에는 좀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콧샘 추위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커피 너무 많이 마셔서 잠 못 잘까 봐 걱정된다거나 그런 일상적인 얘기 하다가요. 그 주말 나들이 얘기가 나왔어요. 서울 4대 떡볶이집 중 한 곳을 갔다는 건데 아, 그 떡볶이집이요? 뭔가 특별한 게 있었나요? 네, 규칙이 좀 독특하대요. 뭐랄까 주인이 왕이라서 메뉴 선택권이 없고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 한다는 거죠. 아, 진짜요? 요즘 그런 곳이 있군요. 네, 그래서 떡볶이 3인분이랑 빙수를 먹었는데 가격이 6만 원이었다고. 네, 6만 원이요? 떡볶이랑 빙수가요? 와. 그쵸, 좀 놀랍죠. 근데 뭐 아이들은 또 맛있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돌아오는 길에 차까지 고장나서 결국 반차를 썼다는 약간 우픈 그런 에피소드였어요. 아하하, 참.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네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또 개발 과정이랑 비슷할 때도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좀 기술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플러터 위젯지기가 있었어요. 네, 그 텍스트 선택하는 기능 관련해서요. 특정 부분만 선택하게 하려면 셀렉터블 텍스트 위젯을 쓰고 좀 더 넓게 여러 위젯에 걸쳐 있는 텍스트를 한 번에 선택하고 싶으면 셀렉션 에리어를 쓰면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 셀렉션 에리아. 그거 플러터 3.3 버전부터 지원되는 거죠? 네, 맞아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지만 은근히 유용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어서 게임 개발 이야기가 좀 더 나왔는데 플러터 기반 게임이었죠. 미사일 구현 얘기가 재밌더라고요. 네, 미사일 종류를 세 가지로 구현했대요. 그냥 쭉 나가는 직선탄, 그리고 플레이어를 따라오는 유도탄, 마지막으로 쏠 때 플레이어가 있던 위치로 날아가는 반유도탄. 오, 세 가지나? 구현 방식이 좀 궁금한데요. 핵심은 그 벡터 연산을 썼다는 거예요. 특히 유도탄은 계속 실시간으로 플레이어 위치랑 자기 위치를 비교해서 그 방향 벡터를 계산해서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아, 벡터. 그 방향이랑 힘, 그러니까 크기를 가진 화살표 같은 거. 그걸로 움직임을 제어하는 거군요. 근데 그 반유도탄 관련해서 정규화, 노멀라이제이션 얘기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이제 반유도탄이 대각선으로 날아갈 때 직선으로 날아갈 때보다 거리가 기니까 속도가 더 빠르게 느껴지는 문제가 있었나 봐요. 아하,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리 생각하면. 네. 그래서 정규화라는 게 벡터 방향은 그대로 두면서 크기, 그러니까 속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딱 일로 고정시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쏘던 속도가 일정해지죠? 아직 적용은 안 했다고 하는데 이런 고민 자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점수 업데이트는 뭘로 했다고 했죠? 그건 value notifier를 썼다고 해요. value notifier. 플러터에서 상태 관리할 때 쓰는 것 중 하나죠. 이 값 바뀌었으니까 화면 바로 업데이트해. 이렇게 알려주는 신호 같은 거. 실시간 반응이 중요한 게임에 딱이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파이썬으로 게임 만드신 분 이야기도 있었어요. 아, 파이썬 게임이요? 뭘로 만드셨대요? 파이 게임으로 스페이스 인베이더 같은 스타일의 게임을 만드셨는데 시연도 잠깐 하고요. 그 설계 방식이 인상 깊었어요. 객체 지향적으로. 객체 지향이라면 클래스 같은 걸 잘 활용했다는 거군요. 네, 기본이 되는 스프라이트라는 베이스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뭐 플레이어나 엘리언, 빔 같은 애들이 다 그걸 상속받아서 각자 필요한 속성, 예를 들면 스피드나 방향 같은 거, 그리고 행동, 뭐 이동하거나 화면에 그리는 메소드 같은 걸 갖도록 구현했더라고요. 오, 되게 체계적으로 하셨네요. 또 다른 특징은 없었나요? 그 씬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화면 전환, 뭐 홈화면, 게임화면, 게임 오브 화면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델타 타임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아, 델타 타임. 이거 게임 개발에서 정말 중요하죠. 네.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프레임 속도가 달라져도 게임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거잖아요.
다른 분이 델타 타임 꼭 쓰셔야 해요. 이렇게 피드백 주는 모습도 나왔는데 이게 바로 스터디의 묘미 같아요. 서로 부족한 부분 채워주고 알려주고. 맞아요, 맞아요. 혼자 하면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동료가 딱 짚어주는 거죠. 아, 그리고 강의 자료 만드는 것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 얘기도 있었죠. 네. 이게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니까 할 게 너무 많아져서 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핵심 기능만 먼저 구현하고 점진적으로 내용을 추가하고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으셨더라고요. 현실적인 접근이죠. 그쵸. 완벽하게 하려다 시작도 못하는 것보다는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다음 주제는 AI 활용법이었어요. 네, 릴리스 AI라는 유튜브 요약 서비스를 소개했는데 와, 기능이 정말 많더라고요. 오, 어떤 기능들이 있었나요? 일단 유튜브 링크 넣으면 자동으로 요약해주는 건 기본이고요. 타임스탬프도 찍어주고 내용을 큰 주제별로 나눠주고 마인드맵도 만들어주고 심지어 가상 인터뷰 형식으로 대본까지 생성해준대요. 와, 그 정도면 거의 뭐 비서 수준인데요? 스크립트도 뽑아주고 핵심 요약에 번역까지 된다고요? 네, 다국어 번역이랑 요약까지요. 월 19,000원 유료 구독 중이시라고 하는데 영어 강의 듣거나 스터디 내용 복습할 때 진짜 유용하게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그 정도면 진짜 돈값 하겠네요. AI 모델 비교 경험담도 나왔죠. 네, 맞아요. 그 사용자 피드백 중에 한자나 고어, 현대어가 막 섞여 있는 좀 까다로운 텍스트를 번역해야 했는데 처음에는 제미나이 원점용 플래시 모델을 썼더니 좀 한계가 있었대요. 아, 재미나이 뭘 잘 안 됐군요. 네. 그래서 엔트로피계의 클로드 모델, 아마 최신 버전인 것 같은데 그걸로 바꿨더니 훨씬 번역 결과가 좋았다는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맞는 AI 모델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모델 선택이 정말 중요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주제, 데이터 지향 프로그래밍, DOP입니다. 이게 OOP, 그러니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랑은 뭐가 다른 건가요? 핵심은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 특히 데이터 배치에 있어요. OOP는 관련된 데이터와 기능을 객체라는 단위로 묶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데 중점을 두잖아요. 네, 그렇죠. 캡슐화, 상속, 다양성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반면에 DOP는 CPU가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읽어갈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즉, CPU 캐시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메모리에 데이터를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 이게 핵심 철학인 거죠. CPU 캐시 효율성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캐릭터 데이터가 있다고 해볼게요. OOP 방식으로는 캐릭터 하나마다 눈, 코, 입, 팔다리 데이터를 다 묶어서 객체로 만들겠죠. 네, 보통 그렇게 하죠. 그런데 CPU 입장에서는 만약에 모든 캐릭터의 눈 위치만 빠르게 업데이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각 캐릭터 객체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눈 데이터에 접근해야 해요. 메모리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아, 데이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찾으러 다니는 시간이 걸린다. 그렇죠. 반면에 DOP는 예를 들어서 모든 캐릭터의 눈 위치 리스트, 모든 캐릭터의 코 위치 리스트, 이런 식으로 같은 종류의 데이터끼리 쭉 모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CPU가 눈 위치만 필요할 때 그 리스트만 쭉 읽어가면 되니까 메모리 접근이 훨씬 빨라지고 캐시에 데이터를 올려놓고 쓰기도 좋아지는 거죠. 아하, 필요한 데이터끼리 묶어서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배치하니까 CPU가 한 번에 쭉 가져가기 좋다는 거군요. 그 주식 스탁 객체 예시도 비슷한 맥락이었죠? 네, 맞습니다. 스탁 객체 안에 아이디랑 가격, 프라이스가 같이 들어있는 배열 대신에 아이들만 모아놓은 리스트, 가격들만 모아놓은 리스트를 따로 관리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메모리 사이에 불필요한 빈 공간, 그걸 패딩이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도 줄일 수 있고 특정 데이터, 예를 들어 모든 주식 가격만 계산할 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와, 확실히 성능 면에서는 이점이 클 것 같네요. 특히 대규모 데이터를 다루는 게임이나 시뮬레이션 같은 분야에서요. 유니티 엔진 같은 데서도 이미 쓰고 있다고요? 네, 그런 엔진들은 성능이 워낙 중요하니까 이런 기법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럼 단점은 없을까요? 듣다 보니 OOP의 장점들, 뭐 캡슐화나 상속 같은 걸 활용하기는 좀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코드 관리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정확히 보셨어요. 성능을 얻는 대신에 코드의 논리적인 구조나 재사용성 측면에서는 좀 손해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어떤 규칙 없이 마구잡이로 사용하면 오히려 코드가 복잡해지고 유지 보수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당연히 나왔고요. 그렇군요. 장단점이 명확하네요. 네. 그래서 결론은 모든 걸 DOP로 짜자. 이게 아니라 성능 최적화가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OOP와 함께 선택적으로 현명하게 사용하는 게 좋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모아졌어요. 결국 이것도 하나의 도구이고 상황에 맞게 적재적소에 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네요. 오늘 정말 알찬 내용이 많았습니다. 개발 스터디 그룹의 대화를 통해서 플러터팁부터 시작해서 게임 개발의 어떤 현실적인 고민들, 그리고 해결 과정, 또 유용한 AI 도구 소개, 마지막으로 데이터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새로운 관점까지 얻어갈 수 있었네요. 네. 기술적인 통찰도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서로 돕고 함께 배우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개발자들의 모습 자체가 참 보기 좋았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다룬 데이터 제한 프로그래밍의 핵심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하고 배치해야 가장 효율적일까? 자, 그럼 오늘 여러분께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루고 계신 데이터 혹은 관심 있는 분야의 데이터를요, 현재 방식과는 좀 다르게 구조화하거나 메모리에 배치한다면 혹시 예상치 못했던 성능 개선이나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지점은 없을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